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문화 2차시 강의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온라인 클래스 강의 녹화할 자료를 학교에 두고 저는 퇴근해 버렸네요. 지금 집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업을 녹화하는 중입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죠? 자, 그럼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의미, 그리고 특징,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시적 관점의 기능론과 갈등론, 그리고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학습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론부터 볼까요? 자, 기능론은요, 제가 1학기 때 설명할 때 사회를 뭐에 비유했었죠?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 혼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론은요, 사회를 살아있는 생명체인 유기체에 비유를 했었죠. 자, 따라서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에 입각하여 기능론이라는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사회를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를 했는데 이 유기체는 쉽게 말하면 생명체를 뜻하죠. 따라서 이 유기체, 즉 생명체는 각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체를 떠올려 보면은 우리의 신체에는 각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각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심장이 멈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의 몸이 잘 작동할 수 있나요? 뭔가 우리 신체 중 일부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원활하게 작동하기가 힘들겠죠. 자, 마찬가지로 생명체, 즉 유기체는 각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각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을 생각해 보면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이를 상호 의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 자, 상호 의존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자, 각 기관들이 상호 의존하면서 우리의 신체,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신체 기관은요,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자,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항상성. 우리 이거 1학기 때 했었죠. 항상 항자, 항상 상자, 항상. 선생님이 1학기 때 어떤 예를 들었냐면, 자, 만약에, 맞다. 아까 4교시 때 프린트물 나눠주면서 종이에 제가 손을 베었어요. 지금 당장은 제가 그 베인 곳이 거슬리고 아프겠지만 며칠이 지나고 보면은 어디가 베었는지도 모를 만큼 흔적이 사라져 있겠죠. 자, 이처럼 유기체도 각 기관이 상호 의존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다가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잠깐은 불편해질 수 있지만 곧 항상성의 원리가 작동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게 바로 항상성이라는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 유기체설에 입각하여 기능론을 설명하려면 자, 유기체 가지고 다시 사회를 비유해 봐야겠죠. 자, 사회도요,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뭐가 존재하냐면 사회는 각 기관이 아니라 각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각 부분들이요. 서로 고유의 기능을 가지면서 서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도 뭔가, 자, 각 부분이라 하면, 자, 예를 들면, 뭐, 법, 가족, 교육, 경제 등등등이 있겠죠. 자, 이러한 각 부분들이요.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가 유지되는데, 자, 이 중에 만약 법이 작동을 안 한다면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되게 어렵겠죠. 자, 따라서 사회도 각 부분들이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의존하면서 사회를 유지시키고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의 각 부분들이 고유의 기능을 하고 상호 의존하면서 우리 사회는 보다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를 기능론에서는 정상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부분들이 각자 역할을 잘 하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존속되고 있네. 정말 조화롭고 균형이 있네. 자,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네. 자, 이러한 입장을 기능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 매우 조화롭고 균형 있고 매우 만족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미 누릴 것들을 다 누린 기득권층들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 아주 만족감을 느끼고 있겠죠. 자, 그래서 기능론은 지금 현재가 너무 좋죠. 현상을 유지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수적이란 지킬 보, 지킬 수,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상태가 너무 조화롭고 균형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싫어. 그냥 지금 이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 보수적이야. 자, 따라서 기능론은 사회 변동을 어떻게 볼까요? 자, 사회 변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사회 지금 딱 좋은데 왜 변하려고 해? 사회 변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한 기능론은요, 사회 규범을 누가 정한다고 볼까요? 이것도 1학기 때 마찬가지로 설명했었는데, 만약에 우리 학교가 원래 서울대 10명 보낸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작년에 서울대 우리 학교에서 한 명밖에 못 갔어. 교장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정읍여고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하는 게 아니라 외모에 신경 쓰느라 성적 관리에 소홀해서 서울대 한 명밖에 못 간 것 같아.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야. 다 삭발하고 와. 외모에 신경 쓰지 마. 공부에 전념해.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머리 깎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진 않을 거야. 그치? 여러분들 반발하겠죠. 아니, 왜 내 머리를 삭발해야 돼? 이거 인권 침해 아니야?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런데 우리 기능론은요, 지금 사회가 너무 조화롭고 균형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회 규범, 교장 선생님이 딱 독단적으로 만든 것처럼 이 사회 규범도 어느 누군가 특정인이 혼자 만들어서 야, 니네 내가 규칙 만들었으니까 너네 다 지켜 이러는 걸까요? 아니겠죠. 자, 따라서 기능론에서는요, 사회 규범을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능론 마무리하고요. 다음 갈등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론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1학기 때도 설명했지만 이 갈등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마르크스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마르크스의 기업 활동에 내재된 두 요소를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크스는요,
기업 활동에 내재된 두 요소를 뭐라고 봤냐면 하나는 자본, 다른 하나는 노동이라고 봤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무엇일까요? 자본하면 떠오르는 게 돈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하지만 자본은 돈뿐만이 아니라 기계, 그리고 공장 등등등 돈뿐만이 아니라 기계와 공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죠? 자본가라고 하죠. 자, 그러면 노동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렇지, 노동자라고 하죠. 자, 이 자본가는 자본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더 늘리고 싶어 하겠죠. 자, 자본을 축적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자본을 축적할 것이냐면, 자, 이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기계와 공장을 가지고 자본을 불릴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자본가는요, 자기가 가진 자본을 활용해서 축적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임금을 제공합니다. 자, 또한 노동자는 노동을 가지고 있죠.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해서 임금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노동을 제공해서 서로 뭔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대등한 관계인 것 같죠. 자, 하지만 우리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 어때요? 대등한가요? 누가 더 약자예요? 노동자가 더 약자죠. 자, 마르크스가 왜 그냥 이론상으로 보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등한 위치여야 하는데 왜 현실에서는 노동자가 더 을의 위치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자, 첫 번째는 노동자가 상품에서 소외가 되는 거야. 상품에서의 소외.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다시 정정할게요. 자, 노동자는 상품에서의 소외가 일어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루 종일 공장에서 핸드폰을 조립을 했어요. 자, 내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조립했어. 이거 되게 최신형이네? 내가 열심히 만들었네, 핸드폰을. 우리 가족 중에 스마트폰 좀 낡으신 분이 있는데, 이거 가져가서 핸드폰 새로 바꿔드려야겠다 해서 내가 만들던 핸드폰 집에 가져갈 수 있나요? 안 되겠죠. 자, 내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조립을 하기는 했지만 그 상품 결국은 누구 거예요? 자본가 거죠. 공장 주인 거예요. 자, 우리 현실에서는 노동자는 상품에서 그렇게 소외가 되는 거야. 내가 만들고 내가 관리를 했지만 내게 아니야. 자본가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노동을 통제할 수가 없어. 자, 예를 들면은, 우리 고려 시대에 막 도자기 만들던 그런 시대에, 나 도자기를 열심히 만들었어. 나 장인이야, 도자기 장인. 열심히 만들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자,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도자기를 깨버렸어.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오늘따라 도자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에이, 오늘 무슨 도자기 잘 안 만들어지는데 오늘 관두고 술이나 마시러 가자. 자, 이러면서 나의 노동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가 있었지. 오늘 못 만들면 내일 만들면 되지. 자, 그런데 자, 우리 노동자의 경우 나도 한낱 노동자지. 수업하기 싫다. 온라인 클래스 여기서 종료! 나 이럴 수 있어요? 나 이럴 수 없지. 나 노동자잖아. 자, 현실에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는 대등한 위치가 될 수 없다고 마르크스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때? 좀 맞는 것 같아? 자,
마르크스가 이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나타난다고 했어.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자,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의 기업 활동에 대한 얘기는 이쯤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갈등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갈등론은요,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처럼 이 사회가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이루어져 있대. 자, 이 지배 관계와 피지배 관계가 서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야. 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사회에는 희소한 가치가 있어. 희소 가치 뭐 있지? 사회적 희소 가치? 예를 들면 그렇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돈, 권력, 명예 등이 있지. 자, 돈, 권력, 명예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하지.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여러분들이나 나나 돈 많으면 좋잖아. 자, 이 돈, 권력, 명예, 희소 가치를 서로 더 많이 갖고 싶어 해. 자,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이 희소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갖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자, 많이 가진, 이러한 돈, 권력,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을 지배층이라고 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을 피지배층이라고 부르죠. 자, 현실에서 이 돈, 권력, 명예를 서로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거야. 자,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때? 아, 나 이쯤 가졌으니까 포기해야겠다. 어느 정도 놓아야겠다. 여기서부터 멀어져야겠다. 이렇지 않지. 계속 지키고 싶어 하지. 더 많이 얻고 싶어 하지. 자, 갖지 못한 사람은 어때? 아, 어차피 못 가질 거 그냥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지. 갖고 싶잖아. 누구나 인간이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갖고 싶어서 가진 사람은 지키려고,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가지려고 경쟁과 투쟁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배층들은 피지배 계층을 어떻게 해? 못 가지게 억압해야겠지. 자, 그런데 피지배층 가만히 있어? 그래, 억압해. 나 가만히 있을게. 자,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않겠지. 자, 이 피지배층은 지배계층에 대해서 그렇지, 저항을 하게 되겠지. 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갈등론에서는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그렇지, 긍정적으로 보겠지. 사회 변동은 불가피하다. 자, 그럼 여기서 사회 변동, 갈등론에서의 사회 규범. 사회 규범은 누가 정하는 거야? 사회 전체가 합의했나? 지금 피지배층, 지배층, 막 이렇게 갑을 관계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 사회에 유지되고 있는 이 사회 규범, 우리 모두가 합의했어. 만족해. 자, 이런 상황인가? 아니지. 자, 갈등론은 사회 규범을 뭐라고 표현할까? 기득권층들이, 다시 말하면 뭐 지배층들이 만들었다고 보는 거지. 자, 이쯤에서 갈등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나오네.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먼저 전제를 보자. 자, 개인을 자율성을 가진, 그리고 능동성을 가진 주체라고 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을
개인은 자율성을 가졌고 능동성을 가진 주체야. 사회를 어떻게 보냐면, 사회는 개인 행위로 이루어진, 그리고 그러니까 상호작용의 산물이야. 다시 설명하자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은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진 주체라고 봤고, 사회는 그냥 개인의 행위, 그리고 상호작용의 산물로 봤습니다. 자, 우리 사회, 자, 옆에 오른쪽을 보면은, 자, 사회 현상에 1인 가구 증가가 나옵니다. 자, 우리 실제로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 자, 왜냐하면 독신 가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거야. 자, 예전에는 독신 가구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독신 가구라고 하면은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았어. 예를 들면, 노인이 혼자 산다고 치면은, 아우, 저기 자식들이 다 망나니들이래. 부모를 다 안 모시겠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부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했고, 만약에 남자나 여자가 혼자 산다고 하면은, 아유, 저 사람 뭔가 하자 있나 보다. 왜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산대? 약간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 자, 그런데 오늘날의 독신 가구, 1인 가구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 예전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덜 하지. 예를 들면은, 자, 예전 같은 경우에 독신이라 하면은, 미혼이세요? 결혼 안 했으면 미혼이세요?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런데 이 미혼은 이 미자가 미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어. 뭔가 결혼을 하지 못해서 뭔가 좀 미완성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자, 그런데 예전에는 결혼 안 했으면 미혼이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은 비혼이세요? 라고 물어보지. 자, 비혼에서의 이 비는 아닐 비자야. 나 결혼하지 않았어. 뭔가 선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자, 이렇듯, 자, 우리 사회의 하나의 현상으로 1인 가구,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미혼이니, 아니면 혼자 살면, 저 사람 하자 있나 보다. 저 사람 자식들이 다 망나니래. 자, 이 정도로 부정적인 의미였다면, 자, 요즘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독신 가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있어. 자, 이렇듯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자, 뭔가 개인의 행위, 뭔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현상을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연구 대상이 누구냐면 뭐냐면,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지금 내가 설명을 하고 있지. 자, 따라서 연구 대상은 당연히 상호작용. 자, 그런데 뭘 활용한 상호작용이었죠? 상징을 활용한 상호작용이었지.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징이란 뭐냐면, 사물이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자, 어떠한 상징을 활용하냐면, 언어, 몸짓, 문자, 표정, 혹은 기호.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상징을 나타내고 그 상징은 사물이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자, 객관적인 사회 조건이라는 게 보이지. 자, 객관적인 건 누가 봐도 사실. 객관적인 사회 조건은 누가 봐도 사실인 사회 조건이 있어. 예를 들어볼게. 예전에 일본에서 태풍이 엄청나게 온 적이 있었대. 자, 그래서 사과 농사가 망한 거야. 자, 이 태풍 때문에 사과 농사가 흉년이었어.
자, 이거는 누가 봐도 태풍 때문에 사과 농사가 망했다. 객관적인 사회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농부들이 주저앉지 않고 어느 농부가 자, 이 사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거야. 자,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부여했냐면 태풍에도 살아남았네. 강한 사과라는 명칭을 붙인 거야. 태풍에도 살아남은 사과입니다. 자, 여기 스티커를 붙여서 합격 사과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죽지 않은 강하게 살아남은 합격 사과입니다. 라는 마케팅을,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해서 이 사과가 엄청 비싼 가격에 잘 팔렸다는 거야. 사과 농사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에 의미 부여를 했더니 엄청나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는 거야. 자, 망한 사과에 뭔가 의미를 부여했지.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황 정의라고 합니다. 상황을 내 나름대로 정의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어. 자,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객관적인 사회 조건보다는 사회 정의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이론을 뜻합니다. 자,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자율성, 그러니까 개인을 중시하고 개인의 행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왔나? 초인종 소리 들리니? 하지만 난 굴하지 않고 강의를 끝까지 해볼게.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키워드라고 해야 할까? 뭐 의미 부여 혹은 상황 정의 뭐 개인 혹은 뭐 상호작용 뭔가 좀 단위가 주관적이고 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키워드들이 나오면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구나.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구나. 상징을 가지고 상호작용론을 설명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자, 오늘 2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강의가 종료된 후에도 강의가 종료된 후에도 바로 뭔가 이제 들어 눕지 말고 내가 나눠준 프린트물 문제지 있지. 어제인가? 1차 시 때는 4쪽을 풀었으니까 오늘은 5쪽과 6쪽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차 시에는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했어요. 그럼 3차 시 때 만납시다. 안녕.